다음번 지금 그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게 저는 케빈 핫셋이 될 것 같아요. 핫셋이. 그 자기는 돈을 풀겠다고 동원을 계속했어요. 이분이 좀 성향을 얘기하자는 건데요. 그분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정치적인 분이에요. 트럼프는 돈 풀수록 좋은데 트럼프는 인플레 같은 생각 안 해요.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계속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엔켈이 옛날처럼 세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청산으로 이제 좀 가는 이제 시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엔켈이 청산은 예. 점진적으로 될 겁니다. 방향이 그 방향이고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금리 차거든요. 원래 일본이 그 제로 금리였다가 예. 최근에 0.75까지인가 올렸을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엔켈이가 거의 제로 금리는 사실은 물가 상승 감안한 마이너스 금리인데 실질 금리는 일본에서 돈 꿔다가 미국에 투자하면 금리 차 먹을 수 있었잖아요. 예. 그거 뭐 엔켈이죠. 그 엔켈인데 엔달러 켈이죠. 따르고 보면.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서는 이 미국 가서 투자를 하면 네. 돈을 버는 그 수요가 지금 일본하고 미국은 금리를 낮춘다고 지금 고언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일본은 금리를 올리는 추세를 지금 자기가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 흥미가 왜냐면 물가 상승률이 지금 잡히지가 않아요. 잘 뭐 지금 3% 사업까지 갔다가 3이긴 한데 예. 이게 금리차가 줄어든다는 얘기 엔캐리가 그만큼 메릿이 없다는 얘기도 되고 리스크도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엔캐리가 좀 해소되는 방향으로 갈 거다. 물론 보니까 엔캐리가 확 해소되는 뭐 이게 보이다가 조금 주춤해지는 게 보이는데 장기적으로는 전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일본이 그동안 정말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물가가 안 올랐기 때문에 이 사례를 보고 우리나라도 돈 풀어도 돼. 일본처럼 물가 안 오를 거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경제사라는 걸 좀 보시면 예. 그런 얘기를 잘 못 하시게 됩니다. 일본이 왜 이렇게 그러면 30년간 사실 86년에 그 일본 사람들 다 물어보면 그때가 자기네 경제를 망친 그 마의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플라자 합의라고 예. 5개국 재무장관이 미국의 그 플라자 호텔에서 근데 그 플라자 호텔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얘네가 무역 수지 흑자를 하도 많이 내니 이게 전 세계 뭐 무역 질서를 교란시키고 우리라도 얘네들하고 이제 더 이상 장사를 못 하겠고 그러니까 맨날 경상수 적자를 내니 이번 기회에 그냥 이거를 바꿔가지고 엔화를 갖다가 좀 강세로 우리가 합심해서 만들자 해서 250원 달러당 했던 걸 120엔으로 몇 달 만에 낮춰버렸거든요.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일본 경제가 뭐 이거를 좀 불황에 갑자기 그 충격이 오니까 뭐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나온 얘기가 제로 금리가 그때 나온 거죠. 이제 뭐 그리고 그 엔화의 약세를 좀 아까 금리를 낮추면 엔화의 강세를 막는 요인이 돼가지고 약세를 유도하는 일본 은행으로 봐서는 또 그때 영리한 짓을 했어요. 그러다 이게 제로금리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버블을 만들었네. 부동산 버블을.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낮추면 부동산 떴다고. 일본 버블도 마찬가지. 이게 또 90년대에 갑자기 깨지면서 이제 30년 불황이 시작이었는데 이걸 수습을 잘못해서 일본 정부가. 다 좋은데 문제는 그리고 계속 다시 또 제로금리예요. 근데 신기한 게 일본 엔화가 제로금리면 아까 경제학 이론을 얘기하면 제로금리인데 엔화가 약세가 30년간 엔화는 약세가 120엔, 125엔, 30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강세는 계속 유지해줬거든. 그럼 네 말 틀렸네? 아니요. 왜 그랬을까? 이 퍼즐에 대해서들 별거 아니고요. 엔화가 기축통화라 그런 거예요. 기축통화의 위치를 차지한 2위의 경제 세계 2위 한때는 지금 4위까지도 밀렸다고 그러는데 일본이 기축통화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축통화하고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됐어요. 계속적으로. 이게 이제 신화 같은 건데 일본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일본 자산은 안전하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투자가 무슨 좀 위기가 온다 그러면 엔화를 더 사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금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엔화의 수요가 꾸준하니 일본 기업들이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도 일본의 뭐라 그럴까 그 강세는 엔화 강세는 그냥 유지될 수 있는 것이 보인 거죠. 근데 최근에 이게 믿음이 좀 흔들리는 게 보이잖아요. 왜? 이유가 뭐냐면 얘네도 여러 가지로 엔캐리 지금 이게 해봤으니까 얘네 금리 안 올리고 이게 그리고 얘네가 뭐 280% 국가 채무가 이거 퀘스천 마크가 계속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부터. 이거 일본 정부가 이렇게 빚을 많이 지고도 유지가 될 수 있느냐. 근데 그런 회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본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더라도 그 저기 엔화가 유지되고 또 하나 거꾸로 얘기하자면 엔화가 그렇게 안정되다 보니까 세잖아요. 예. 수입 물가 계속 싸죠.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대부분 나가서 그때 엔고 때 너도 나도 인도네시아, 태국,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같은데 일본 기업들이 진출하고 뭐 나중에 중국까지 가서 해서 거기서 생산해서 싸게 수입품을 계속적으로 일본으로 퍼나르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가 안 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안 오르니까 당연히 그 엔화의 강세에 힘입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 그 말을 좀 더 한 단계 나가자면 일본 기업들도 임금도 안 오르게 됐어요. 물가가 안 오르니까 임금도 오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가 데이터 보여주면서 인상할 필요가 없다. 근데 또 이게 웃기는 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본의 데이터를 보면 재밌는 게 91년부터 2020년인가 한 30년 데이터가요. 일본 그 임금 그 상승 추세가 한 30년간 몇 퍼센트 올랐냐면 4% 정도 올랐어요. 그래도 그랬더니 사람들이 매년 4% 올랐 아니요. 30년간 4%. 그러니까 일본의 맥도날드 빅맥 가격이 뭐 거의 30년간 동결이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본 물가 비싸다 했는데 여행 갔을 때 이제 네. 일본 물가 안 비싸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그만큼 아까 교통비 비싸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규제 환경 때문에 그런 거고 나머지는 일본 물가 요즘 일본 여행들 많이 가시는 이유가 싸졌어요. 네. 안 올랐으니까.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금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일본 기업들이 그 당시에 막 그 엔고 시작되면서 너도 나도 법을 깨지면서 위험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구조조정을 해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처음으로. 근데 그 전까지는 노조가 굉장히 일본도 강성이었거든요. 추투 해가지고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가지고 임금이 계속 올라갔는데 일본 기업들하고 노조하고 대타해버려요. 나 니네 고용을 최대로 지킬 테니 니네는 임금 인상하지 마. 그리고 물가도 안정됐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대로 가자. 그리고 아주 주인도 없는 경제잖아요. 일본이 그 기업들이 거의 주인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전문 경영인인데 기업만 안 망하면 되는 거야. 계속적으로 성장은 오늘 포기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임금도 안 오르고 물가도 안 오르고 물가는 거 거꾸로 임금도 안 오르고 이 스파이럴 그리고 기업들 이익도 안 오르고 이 스파이럴이 계속됐는데 거기에 기조에는 환율이 계속적으로 안정이 받쳐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 그러니까 거의 쳇바퀴 경제로 유지를 해서 일본이 이렇게 온 거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 어쨌든 금리 인상 기조가 되면서 예. 이제 엔화가 그럼 강세로 돌변하지 않겠느냐라고도 보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강세는 될 겁니다. 많이 될까요? 조금 될까요? 이 정도면? 제가 보면은 120에서 130 지금 매직 구간이라서 거기까지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다시 생각. 과거로 회귀할 정도로. 얼마 정도 과거라 1, 2년 전인데 뭐 갈 겁니다. 그 이유가 당연히 지금 엔캐리가 줄고 0.75까지 올랐는데 하여간 그것만 해도 1% 안 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0%인 0.75는 굉장히 센 거거든요. 일본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되면 금리 차가 줄어든 엔캐리가 또 해소되면 이게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서 들어와야 되니까 엔화는 강세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좀 기다리시면 제가 보면은 120, 30으로는 한 1, 2년 안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1년 안에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미국이 뭐 일본의 엔화 약세를 좀 원했고 금리 인상도 원하지 않았다라 했는데 미국이 용인을 해줄까요? 이제 요즘에 이제 그 반대 얘기도 많아요. 내가 엔화를 약세를 하고 어쩌고 하는 거 가만 봤더니 얘네가 돈을 벌기 시작하네. 수출 기업들이. 네네. 그리고 니네 답답하니까 미국 와서 생산하라고 그랬는데 일본에서 생산하겠다며 경쟁력이 환율이 생겨. 버틸만 하니까. 이건 봐줄 만한 게 아니거든.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아니라 인도가 먼저 시작하는데 인도의 캐치프레이즈가 모디 총리가 메이크 인 인디아거든요. 그쵸. 메이드가 아니에요. 예. 인도에서 만들어낸 뜻, 인도 내에서. 지금 미국의 기준은 메이크 인 USA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만들라 이거야. 일본 기업들 거기 있지 말고 오라는 거거든요. 한국 기업들도 이제 오라고 좀 압박을 하니까 한국 기업도 지금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엔화를 갖다가 그럼 약세를 계속 용인을 할까요? 내가 보니까 너무 풀어줬네. 제가 강세 쪽으로 용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음번 이제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는데 차기 지금 연준 의장이라고 지명되는 친구가 비둘기도 그런 비둘기가 없어요. 돈을 왕창 풀겠대.
그럼 무슨 얘기냐? 달러 약세, 엔화 강세겠죠.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엔화 강세 요인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일본 기업들이 잘 나갈 때 네. 해외에서 벌었던 그 저기 돈을 해외에다 투자한 것들 많잖아요. 그 주식 채권도 뭐 자기들이 해외에서 투자해서 갖고 들어온 돈도 지금 배당 소득 같은 거 있을 거고 투자를 거기 일본 기업들이 많이 나갔으니까 현 생산 기지도 있고 이 순자산이 지금 533조 엔쯤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24년. 그러면 뭐 533조 엔이 뭐 얼마나 큰데 그 같은 해 명목 일본의 저기 그 GDP 규모가 그러니까 경제 규모죠. 명목이란 인플레를 감안하기 전에 그냥 순수하게 인플레 안 빼고 실질이 아닌 그냥 명목으로 보는 게 609조 정도 됩니다. 9조 엔. 그리고 533조 엔 GDP 규모입니다. 일본의 경제 규모만큼이 해외 자산을 갖고 있는 일본 기업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만큼 들어오냐면 매년 작년 2024년 통계를 보니까 42조 정도를 갖고 들어왔더라고요. 배당 소득이나 이런 소득으로. 그게 무슨 얘기 이게 무슨 그게 소득 수지로 잡히는데 경상수지에 굉장히 큰 축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돈이 들어와서 이게 GDP 한 7%쯤 되거든요, 이게. 작년 GDP가 말씀드린 609조라고 9조 엔이라고. 그게 들어오면 달러가 계속 공급되는 효과가 있죠. 그만큼 들어오니까 7%에 해당하는 돈이 매년 들어온다고 보시면 이게 엔화의 또 강세를 지탱하는 굉장히 큰 요인이었습니다. 기업들이 그러니까 순자산 규모가 돈을 벌어서 갖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건 계속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엔화가 강세로 돌변하면 원화는 약세가 되는 거예요, 강세가 되는 거예요?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랬잖아요. 좀 중장기적으로는 만유인력 같은 게 있어서 일단 원화의 강세윤 달러가 떨어질 가능성은 많다. 뭐 미국 돈 푸는 문제도 있고 뭐 경상수지에서 미국 그 기업들의 캐시 제너레이션 능력이 어느 때보다 강하다. 요인은 많으나 어쨌든 이게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지만 어쨌든 엔화가 강세가 되면 같이 연동하는 것도 있고 왜냐면 달러 인덱스라는 게 엔화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엔화가 달러가 떨어지면 한국 원화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국제 투자자 입장에서 그걸 보거든요. 아, 이 달러가 이게 약세가 됐네. 원화는 그러면 좀 강세로 가야 되겠네. 이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를 노멀한 상황이 지금 이런 비정상 상황이 지나면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 환율까지 생각해 보자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환율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엔화가 점점 강세가 되면서 달러가 약세가 되고 원화도 그렇게 맞춰가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장기까지는 그렇게 큰 장기 아닙니다. 중장기적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그 엔캐리 때문에 이제 뭐 IMF 우리나라 외환위기 왔었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게 엔캐리가 이제 서서히 청산이 이루어지면은 이 우리나라 자금도 일본으로 뭐 대출받았던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들이 좀 생기나요? 옛날에 엔캐리 우리 박살난 주신 분들 제가 알고 있어요. 저 의사분들 많이 엔화 자금 썼다가 갑자기 시술 자금으로 썼다가 엔화가 그냥 그 금리 올리고 엔화가가 강세가 되면서 갑자기 아마 그게 리만 때 그랬던가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지금도 일본 자금 갖다가 쓰신 분들이 이제 있었는데 사실은 한국도 금리가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그 메리시 안 커요. 일본하고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내가 뭐 0.75 오르기 전부터 본래가 하도 하느니 금리를 4번이나 맞추는 바람에 미리 지금 청산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그거는. 한국은 좀 다른 얘기네요. 다르죠. 워낙 낮게 지금 한국이 더 미국보다 금리 낮았다는 게 말 다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엔캐리 약간 청산은 이제 미국과 일본의 영향이 가장 클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우리는 직접적 영향은 제가 보면은 있긴 하겠지만 좀 훨씬 적을 것이다. 옛날에 그 학습 곡선도 크고요. 많이 시설 자금 썼던 분이 크게 당했거든요 그때. 아니 진짜 이번에 환율이 좀 역대급인 게 뭐 원화는 약세가 되고 있고 일본은 강세로 돈다 하고 그러니까 서로 뭐 다 언밸런스한 얘기들이 당연하죠. 그러면서 위안화도 이번에 좀 강세로 좀 가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위안화도. 그 위안화 강세는 미국이 원해서인 거고요. 원해서 그리고 사실은 위안화나 중국 정부가 굉장히 큰 그 입김이 있는데 뭐 아직도 그 플로팅 환율이 아니에요. 그 관리라는 환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플로팅 환율이라는 게 시장에 맡기는 거고 관리 환율은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제 목표치를 정해주고 하나의 노르라는 건데 지금 위안화 강세는 중국 정부가 그렇게 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관세 전쟁 때문에 벌써 얻어 터지는데 위안화 강세돼봐야 수출 기업들한테 굉장히 나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관리인데 불구하고 위안화가 좀 강세 쪽으로 도느냐. 뭐 달러가 약세라는 요인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거기도 지금 중국은 우리보다 스케일이 다른 정도 캐피털 플라이트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시주석이 다들 뭐냐면 올해 한 10월 달까지는 이 양반이 임기를 못 마치고 아마 내려오지 않게 된 건강상 이유도 있고 해서 근데 지금 연장이 됐잖아요. 예. 그 실망이라는 게 그 시주석은 공동 부윤이 해가지고 옛날에 사회주의로 회귀를 계속 유지했던 분인데 외쳤던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안한 부자들이 부자란 거예요 지금 계속 뺏겠다는 얘기로 보이니까. 요즘에 다시 이 사람들의 플라이트가 캐피탈 플라이트 그러니까 그 브레인 드레인 아까 얘기처럼 이 사람들 캐피탈 드레인이 그래서 이제 말른 그 중국 내에서 말라가는 거죠. 시작된 요인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이것도 사실은 그리고 달러 약세 요인이 좀 크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그러니까요. 원래 예전에 원래 원화랑 위안화랑 이렇게 동조해서 다니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유한화 동조, 원화 동조도 깨진 지 오래된 것 같고 예. 대신에 이제 우리가 동조가 일본 엔화하고 한국 그 원화는 좀 동조가 강했는데 옛날에 뭐 10대 1을 항상 지킨다는 얘기도 있었고 월 8대 1 외환위기 전에 그 IMF 8대 1, 9대 1, 17대 1까지 갔었는데 갑자기 2000년대 초에 그때 경제팀이 한국 경제를 살리려면 엔화하고 원화의 관계를 왜냐하면 한국 제품은 일본 제품의 대체제이기 때문에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좋게 만들려면 엔화하고 10대 1을 맞춰야 된다 이거. 그럼 한국 제품이 상당히 싸지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환율을 보면요. 이게 패깅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딱 찍어서 이걸 이제 찍어가지고 패기라는 얘기 딱 찍는다는 얘기인데 거의 고정환율 비슷하게 가요.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10대 1을 맞추기 위해서. 그때 10대 1을 맞춘 게 뭐냐면 엔화하고 원화 원시장이 없으니까 달러를 갖고 조정을 합니다. 그때 보면 그러니까 달러를 계속적으로 샀다 팔았다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달러를 왕창 사들여서 원엔의 10대 1을 맞추는 과정에서 뭐가 늘어났을까요? 제가 그랬었죠. 통화를 찍어냈다고. 4.5배의 주통도가 환율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M2가 4.5배 증가했다 그래서 5년 동안 내 역대 정부적으로 이렇게 많이 돈 푼 정부가 없었다고. 그때부터 집값 올랐잖아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원원이 사실 그 얘기는 제가 웬만하면 안 하는데 잘 보시면 그거를 이제 그 이유, 모티브 왜 돈을 왜 풀었느냐 그리고 왜 돈을 풀었을 때 그 메커니즘이 사실은 원엔 환율 10대 1을 패깅을 하면서 시작된 일이에요. 그걸 하면서 다 돈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지금 다시 요즘에 다 10대 1로 갔더라고요. 그럼 10대 1이 다시 연동이 된다 그러면 엔값 떨어지면 한국도 떨어지겠죠. 달러 값이 그런 얘기입니다. 이 경제를 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환율 입장에서 또 이렇게 보니까 아예 얼마든지요. 시각이 또 되게 재밌네요 여기가. 그리고 사실은 우리 전 대표님 아시겠지만 환율을 보는 시각보면 사실은 이걸 이제 잘 보면요. 뭐 이쪽에서 볼 수도 있고 이쪽에서 볼 수도 있고 있지만 실체는 똑같은 거거든요. 환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돈 푼 건 사실이고요. 돈 푼 것 때문에 어제 찍어냈다 그랬잖아요. 프린트 머니라고. 때문에 그 집값이 엄청 오르고 처음에는 코스닥 올랐다가 집값으로 갔다 갔지 않습니까?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또 하나 이제 빈부격차 여러 사회 갈등 요소도 많아지고 환율도 이제 그다음부터 원화 약세를 계속 유도하는 방향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방향으로 보든 간에 실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희 책 환율 전쟁 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이런 시각에서도 이게 세계 경제를 이런 흐름을 볼 수 있구나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눌러주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유동성 얘기를 제가 조금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미국이 유동성이 지금 좀 안 좋은 상태인가요? 이게 뭐 자꾸 뭐 단기채 매입하겠다는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요. 사실은 미국도 인플레이션 상황 보면 그렇게 썩 좋은 거 아니에요. 2% 미만이라고 하는데 2%보다 높아요, 계속. 그런데 이제 다시 말해서 이유는 아시잖아요. 그 코비드 그러니까 코로나 때 풀렸던 엄청난 유동성 때문에 미국도 골머리가 아프거든. 금리 물가 되게 올랐어. 미국도 소비자 물가나 이게 실질 가서 LA나 뉴욕 여행한 사람들 그리고 그 유학생들 뭐 거기 사시는 교민들 저희 친척도 거기 사는 사람 몇 분 계시니까 물어보면 살인적으로 물가가 올랐다는 거예요. 코비드 끝나고 나서 뭐 여러 요인이 특히 인건비 쪽이 너무 올랐고
거기다 관세 정정하니까 이제 드디어 관세를 누가 물어야 되죠? 소비자들이 묻습니다. 각국 정부가 무는 게 아니라 관세는 미국 소비자가 물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 부담이죠. 물가라는 부담으로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죠. 이걸 그러다 이제 금리 올렸더니 이제 트럼프가 눈치를 엄청 주잖아요. 가만 안 두겠다는 등 파월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파월이 아마 이번 2026년 6월이 아마 임기 말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파월도 자꾸 눈치를 주고 원래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원래 트럼프가 그런 양반이 아니잖아요. 그냥 발로 찬다는 거의 그런 부분이니까 파월도 눈치를 보고선 조금 이제 유동성을 거둬들였다가 이러다가 뭐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기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파월도 좀 약간 압력에 의해서 유동성 공급을 조금 하겠다는 쪽으로 바뀐 것 같아요. 최근에 줄어든 게 다시 늘어나요, 조금씩. 그런데 제가 왜 지금 다음번 얘기가 추세도 다음번 지금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두 사람은 얘기 자꾸 나오는데 한 사람이 케빈 하셋이고 한 친구가 스코트 베센트라는 사람인데 이제 국내에서는 케빈 하셋, 미국에서는 뭐 스콧 베센트 얘기인데 한번 생각해도 저는 케빈 하셋이 될 것 같아요. 햇셋이. 근데 케빈 하셋을 제가 개인적으로 압니다, 잘. 진짜요? 네. 콜롬비아 제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비즈니스 스쿨에서. 그때 제가 박사과정 말쯤 돼서 아주 젊은 교수가 부임을 해와요. 아주 이 사람이 케빈 하셋이에요. 아주 젊은 교수. 유펜 나왔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머리가 브라이트 아주 박사 새로 받은 사람이 반짝거림을 가지고서는 오는데 그때 이 친구를 보면서 몇 번 얘기를 개인적으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 물론 교수님과 학생이지가 뭐 신분 차이는 있지만 저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근데 제 연구 공간하고 그 사람 연구실하고 차이가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서 같은 층에 있었고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그때도 느낀 게 이 아저씨가 좀 죄송합니다. 부황부황하네. 무슨 뜻이냐면 부황부황하는 게 이게 전라도 충청도 사투리인데 조금 뻥튀기 경향이 있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케빈 하셋은 제가 개인적으로 안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99년도에 책을 하나 썼는데 다우 36,000 그때가 많이 안 될 때였어요. 엄청난 강세론자네요. 네, 그러니까 그때가 버블 그때 이제 터지기 전에 다우가 더 간다 이거야. 물론 이제 한 20년 지나니까 30년 지나니까 다우가 이제 3만 넘었는데 그 얘기는 저도 하겠다. 30년에 몇 배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케빈 하셋이 그래서 좀 뭔가 좀 이 친구가 그러고도 남아요. 자기는 돈을 풀겠다고 돈을 계속했어요. 돈을 계속 풀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이코노미 카운슬 의장, 그러니까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경제위원회. 이 사람이 나중에 콜롬비아 떠난 거는 6, 7년에 떠나서 거의 정계로 돕니다. 그러니까 반쯤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도 교수인지는 어찌 모르겠지만 이분 완전히 프로페셔널 정치인 비슷하게 하는데 그때도 제가 부황보다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이분이 좀 성향을 얘기하자는 건데요. 그분이 굉장히 좀 정치적인 분이에요. 트럼프의 얘기를 야심도 컸고 제가 개혁에 트럼프의 우중을 이분이 안 받아들일까요? 트럼프는 돈 풀수록 좋은데 트럼프는 인플레 같은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이 양반은 사실 화석연료가 나쁘다, 친환경은 가짜다라고 주장하고 보조금도 없애버리는 사람인데 전기차에 대해서 I don't care 환경이고 환경 거짓말이다 그러고 이 양반은 아마 인플레도 걱정 별로 안 할 거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물가 안 오를 거다라고 전제를 깔고 아니요, 물가 올라도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올라도 된다. 경기만 좋아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경제의 논리가 이분이 이래요. 그러니까 경제를 아니라 사업하신 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I don't care요. 벌써 이분이 뱅크럽시 선을 4번인가 했는데요. 그리고 트럼프 돈 한 푼도 안 내시잖아요. 제 세금. 맞아요. 미국은 영원하거든요. 한번 로스를 해서 내가 얼마나 손해를 하면 국세청에서 그걸 매년 까줘요. 영원히. 한국은 그게 죄송하지만 몇 년 있습니다. 그리고 있으면 또 내야 돼 돈을. 근데 미국은 한번 영원히 갑니다. 트럼프는 항상 내가 절세 규제라고 얘기를 옛날에 대통령 출마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 자기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지금 I don't care about inflation. 경제가 중요하지.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물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좋겠습니까? 그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저번에 연설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경제 호황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 얘기를 믿겠습니까? 근데 그 호황 만들려고 그럴 거예요. 그 케빈 하셋이 중앙은행장이 되면 엄청 물가 이징을 할 겁니다. 퀀티티브 이징을.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달러값 약세로 갈 거라고. 길게 봐서는. 그래서 이젠 지금 순유동성 지금은 약간 뭐 근데 다시 늘리는 게 보이고요. 줄였다가 뭐 인플레 때문에 물가 잡는 거는 3% 미만이면 계속 풀 것 같아. 그럼 목표 인플레 2%가 아니네요. 아니네요. 이제 뭐 다 깨먹었는데 이제 2.8, 2.7 계속 유지해요 지금. 근데 그걸 왜 공식적으로 3%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아이고 했다가 큰일 나라고.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을 갖다고 자극한다고 자기들 생각할 때 심리를 자극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절대 안 하죠. 2%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목표치일 뿐이고 이미 2%로 간다고 공언한 지가 꽤 됐어요 미국이. 근데 이미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서 왕창 올라온 이후부터는 못 잡았어요. 그러면 지금도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될 입장이거든. 근데 못 올리잖아. 트럼프 이분이 우리가 아는 정상적인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좀 오른다 해서 금리 인상을 쓸 카드도 아니라는 얘기네요. 아니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미국 경제에서 뭐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몇 년 남았을까요? 이제 3년 남은 거 아니에요? 3년 더. 근데 이제 3년이면 금세 가질 거지. 그때 내부작용이 아니고 다음 사람 그렇죠. 부작용이다. 내가 사고 치더라도 다음 인간이 해결하겠지. 그러면 내 임기 때는 데이터 좋았다. 데이터 좋았다 그리고 뭐 아주 화랑을 만들었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도 내가 많이 했고 그 관세를 통해서 세계의 공장들을 미국으로 다 끌어들였고 받지 이러고 끝낼 거야.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은 트럼프 시절이 살기 좋았지. 뭐 그렇게 될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알죠. 항상 기업에서도 항상 보면 출세 잘하는 양반들, 부장님들, 상무님들, 전무님들 모셨을 때 제가 그 좌절이 뭐냐면 막 벌려요. 가지고 수습도 못할 거 저 위험합니다 얘기를 하면 막 화를 내. 네가 뭘 알아가지고. 그리고 딱 하니 이제 그게 하고 나서 윗분한테 봐라 쟤는 일을 잘하는 애잖아. 그래가 승진도 하고 이 양반 영전에 딴 데 가요. 그 후임이 죽어나요. 죽어나죠. 네.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야 넌 이 무능한 인간아부터 시작해서 전임자 누구는 막 누구 상무는 누구 전무는 근데 네가 와서 뭐 이것보다 못한다 그러는 게 너는 저 그래서 문제라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그대로 큰일 나거든. 그때까지 문제가 아까 그 일 저지르시는 그 슬러거 그러니까 그 아주 그 뭐라고 홈런 타자들 와서 일 막 벌리면 뒤에가 와 그 양반 시절에 정작 일이 안 터진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람이 이대로 가다 큰일 나는 걸 알게 돼서 나라도 브레이크를 안 걸리면 회사가 큰일 난다는 걸 다 뒤집어쓰는데 그때부터 브레이크를 걸잖아요. 그럼 그게 위에서 봐서는 능력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과입니다, 이 양반도. 근데 이분 성향 자체도 그렇고 케빈 헤셋하고도 딱 맞을 거예요. 그러면 뭐 3년까지는 아니어도 뭐 최대한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 뭐 미국 경제나 증시에서 뭔가 아직 뭐 그렇게 우려할 만한 것들은 안 생기고요. 거기는 안 터질 거예요. 예. 여러 가지로 그 이유가 그리고 사실은 이제 미국 내 생산이 늘어나는 효과까지 감안하면 인플레 압력이 수입품에서 인플레 압력을 캔슬할 수 있는 요지도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 생산을 관세를 안 물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현대차도 80% 미국에 생산한다면서 미국에서 파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세계 나라 그 효과는 확실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게 세계 경제를 나쁘게 만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I don't care거든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게 신기한 게 말씀해 주신 거 생각하면 27년, 28년 고쯤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 그 증시를 보면은 보통 이제 7이랑 8 끝자가 되는 해마다 증시가 고점이었던 해들이 많더라고요. 꼭 그때쯤 뭐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년 주기설이 나오는데 경제학이 10년 주기설. 근데 이제 저는 기억나요. 97년 8년에 이제 IMF. 그다음에 2007년 8년에 리만. 그다음에 2017년 8년에 그때 안 터질 줄 알았는데 코로나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지 모르죠. 10년 주기설에 나오는데 보죠. 또 2028년 9년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너무 걱정하실 거 없는 게 한국 경제의 체질, 내성, 경쟁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건 사실이다. 그거는
양극화라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일단은 경제의 경쟁력이라는 종합적인 지수로 기업들이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줘서 특히 대기업을 중심 그건 인정해야 된다. 예.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한국 경제가 망하지 않고 간다는 말씀을 좀 정치 잘해서도 아니고요. 역대 정부가 잘해서 아니고 기업들의 그 자발적 노력이 이렇게까지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게 제가 계속 얘기해요. 하모니를 찾아야 되는 게 뭐 이 사람들만 잘해서 경제 안 망하는 건 좋은데 얘기했잖아요. 자영업자도 잘 되셔야 되고 내수에서 그 장사하시는 분들 잘 돼야 되고 중소기업 내수의 정상기업들도 희망을 가지고 잘 돼야 되고 청년들은 집장만 하는데 굉장히 뭐 부담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제가 그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집값입니다. 예. 통계 돌려보면 그렇게 나와요. 예. 집값 저는 안정시켜야 돼. 맨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랬을 때 금리 올리지 말아야 돼. 노래를 한 몇십 년째 부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하모니를 찾으면 저는 누가 정권을 다음번 잡더라도 한국 경제는 희망이 있다고 보는 거 아직까지. 그래서 기업이라는 기초 체력이 있기 때문에 예. 잘만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춘다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경원 교수님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